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오늘은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아주 선명한 목표로 정치인이 되신 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정수석 하실 때까지 뵀는데, 네네. 그 잠깐 못 뵌 사이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이제 당대표로 되셔서 오셨어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온갖 일이 다 벌어졌죠. 벌어졌고요. 사실 뭐 제가 민정수석 할 때까지 정치할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고, 네. 그래서 입각을 하게 된 이유도 당시 대통령께서 출마해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전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입각을 해라 해서 된 네. 건데, 전혀 팔자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집안이 도륙되고 난 뒤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되네요. 뭐 사실상 선출직 그 정치인으로서는 새내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정치권에서는 계속 쭉 이렇게 당연히 새내기죠. 예. 예, 예. 네, 이 선출직 그 정치인의 삶 좀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새벽부터 심야까지 너무 바쁘네요. 청와대 저기 민정수석 하실 때도 엄청 바빴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이제 많긴 일이 많았는데 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아니었죠.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업무를 새벽부터 밤까지 해야 된다면 네. 정치의 일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일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공유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논문 하나 써서 던져주고 이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과 면대면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 공감대를 만들고 확장하는 것 이거기 네. 때문에 게다가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직접 만나야 되는 일이 많아져서 네. 좀 바쁜 편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뭐 법무부 장관 지명되셨을 때 뭐 검찰개혁 위해서 불쏘시개 되겠다 이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전에 뭐 가족이 도륙됐다 이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뭐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의 삶이 좀 네네. 탔다 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렇게 인상에 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쨌든 이 선출직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을 텐데, 근데 사실 지금 이제 2심 유죄 판결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창당해야겠다라고 이제 했더니 절실한 동력, 뭐 이런 게 좀 당연히 절박함이 있죠. 근데 제가 실제 뭐 저를 포함해서 네. 가족들이 압수를 받았고, 가족뿐만 아니라 뭐 친구, 지인 포함해서 뭐 다 안 쉬어봤습니다만 압수수색만 한 100번쯤 받은 것 같아요. 100번이요? 네네. 다 합해보면 네. 친구, 지인까지 다 합하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든 일이었고 그 속에서 저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기소되고 수사받고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담담하게 말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뭐 제 자신의 고통, 분노, 울분을 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이제 제가 받은 시련이나 고통은 제 개인 또는 저희 가족이 별도로 감당을 해야 되고 네.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 또는 정당을 또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2년이 흐르는데 보니까 첫째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진보 보수 좌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예를 들어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뽑아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 보수 정부에도 그대로 놔뒀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큰 경제 시장인데 네. 이데올로기에 특히 뭐 친미, 친일 이데올로기에만 빠져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럼 수출이 엉망이 되죠. 수출이 엉망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네. 즉 경제적으로 자해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3년간 계속된다면 네.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 외에 당장 대한민국이 이제 OECD 국가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경제 네. 대국인데 네. 한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복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걱정이 되고 뭐 쉬운 말로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 만들고 뭐 대중적으로 도 알려진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단데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이 상태로 그냥 3년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제가 과거 이제 고위공직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무리 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지만 저의 공적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공적 책무. 제가 향후에 이제 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죠. 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제가 제 한번 불태워 보겠다라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굳세게 먹고 지금 뛰어든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그런 결기를 유지하면서 싸우고 있고 네. 행동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앞두고 엄청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민주진영에서 엄청 출마를 제안하고 설득하고 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단호하게 선출직은 안 한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과정을 좀 거치시면서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길래 제대로 안에 뭔가 품고 나오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렇죠. 단순히 개인만이 아니라 네. 그 개인적 이유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명예 회복과 동시에 그러면 국가 더 중요한 거는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네. 있다. 그럼 뭐 제 개인 명예 거기보다 뭐 국가보다 나라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조국 혁신당 출범하시고 지금 첫 출발이 너무 좋아요. 그 뭐 지지율 상승세도 그렇고 예, 예. 지금 보면 제3정당 가운데서는 1등이에요. 그리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여야 뭐 제1여당, 제1야당 합하면 그래도 세 번째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정도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출범하시기 창당하시기 전에 예상을 하셨어요? 제가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하고 네. 뭐 그 직후부터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의석 10석이고 원내 3당 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기자분들 반응이 그때는 그쵸. 다 그렇게 좀 약간 네. 뭐 시쳇말로 이제 뻥친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잘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풀 같은 데서 네. 기자간담회에서 전 나름의 이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뭐 금방 뜨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잘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뛰어든 거고요. 안 그러면 제가 왜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럼 그 판단의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국민들이 네. 단순히 진보층만이 아니라 네. 합리적인 그 보수층, 네. 중도층 경우도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능, 무도함, 무책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몇 번에 걸쳐서 확인됩니다. 각종 여론조사 또 제가 직접 만난 사람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런데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180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중도층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 정권과 싸움에 있어서 좀 네.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진보층 또는 중도층 또는 합리적 보수층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갖는 실망과 분노와 울분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많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아니라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보, 중도 그리고 합리적 보수층까지 포함해서 이 분노가 있거든요. 이걸 정말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라고 좀 판단했어요. 네. 그걸 저와 조국혁신당이 자임을 했고,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제가 스피커가 돼서 많이 나서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실 겁이 나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압수수색 당할까 봐 겁이 나는데 그래요? 뭐 조 장관이든 조 대표가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공포 또 한편은 분노. 근데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표출하는 것이 좀 약했던 게 아닌가 정치권 내에서 대변해서 표출해 주는 게 그걸 아니다. 하는 거 정치의 역할이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죠.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민심 대변이니까. 그걸 왜 갑자기 두 자릿수로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그 점은 국민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네. 물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두 자릿수가 유지되어 가지고 실제 기쁘죠. 그런데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이 기조로 나갈 것이나 네. 국민들은 또 평가가 매섭고 무섭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건방을 떨거나 오만을 하게 되면 저놈들이 까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저부터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자세로 갈 생각이고 저는 제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기종식 후에는 민생과
보장되는 행복국가 또는 선진복지국가라는 비전을 얘기합니다. 네, 네. 즉 윤 정권을 끝내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방향성.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점이 국민 여러분께 이제 그 호소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 말씀하시면 이제 이게 창당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또 이제 이 흐름이 이제 아직까지는 쭉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이제 상승세를 타려면 말씀하신 그 겸손을 겸비한 이 기조를 유지하시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갈 겁니다. 단호하게 네, 겸손만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 더 이 상승세를 가져갈 만한 뭐 또 다른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그건 인물이죠. 인물. 저희의 비전과 정책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정책과 비전을 실제 실현하려면 네.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근래까지는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만 있었습니다만은 네. 오늘로 이제 8명의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소개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참 박수를 쳐주시고 환호까지 해주셔서 국민들께서 조국이 혼자 한 줄 알았는데 1호 신장식, 뭐 2호 누구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라인업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은 뭐 지금부터 폭등하진 않겠지만 네. 저는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저 정당이 즉 조국혁신당이 조국 개인의 당이 아니라 네. 조국 외에 여러 사람들이 와 있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다음에 뭐 철학 이런 것들이 분명하구나. 오늘 이제 7호로 영입되었던 박은정 부정검사 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확고한 자기 소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규근 본부장 같은 경우도 김학의 그 전 차관을 출금시켰단 말입니다. 네. 너무 정당한 조치죠. 근데 네. 윤석열 검찰이 그 사람을 기소해가지고 정말 고생하다가 다 무죄받았어요. 박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잘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향후에 어떤 행동을 볼 것인지를 국민들이 압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동안 살아온 길에 그렇죠. 그 사람의 과거가 현재이고 그 사람의 현재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데 제가 영입했던 신장식이니까 맨 1호 오늘 같은 경우 7호, 8호 박은정 검사하고 차규근 본부장인데 그 사람들의 과거를 보라는 거죠. 네. 그 미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너무 좀 그 빠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한동훈 조합만큼 더 해로운 조합이 있냐 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그 말을 먼저 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 말을 왜 했나 하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분들에게 제가 이재명 조국의 조합이 국민에게 해로운 조합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이재명 조국보다 윤석열 한동훈이 훨씬 해롭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꾸 왜 저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오늘 뭐 이건 뭐 딴 얘기이기는 한데 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이 연합은 방탄 연합이다. 방탄연대라고요? 네. 뭔 말씀 해주세요? 저는 윤석열 한동훈 연대는 뭐냐? 네. 중전마마 옹휘 또는 중전마마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중전마마 방탄, 중전마마 아부, 중전마마 호위를 위한 연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제왕적 통치를 하고 있고 봉건시대 절대 군주처럼 행동하고 있다 보입니다.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대통령도 진보도 보수도 막론하고 자신의 친인척 경유 검찰 수사 다 받게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자신의 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고 있거든요. 그 누가 부의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황태자인지 모르겠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와 수백 번의 카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알려졌죠. 뭐 윤회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상사인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부인과 왜 카톡을 몇백 번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긴밀한 의사소통을 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죠. 요컨대 윤석열 한동훈 연대는 김건희 방탄연대고 중전마마 옹위연대다라는 점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씨 특검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조국에 대해서 방탄연대 운운하려면 김 대통령이 또는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우리나라 그 법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 대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죠. 방탄은 누가 하고 있느냐? 저는 수사받았습니다. 네.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수사받았고 기소되었습니다. 누가 수사를 안 받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소도 안 되고 있느냐? 한 사람이죠. 김건희라는 절대 권력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격이 없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도 그런 말 자체는 할 수 없다. 네네.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강령을 좀 봤는데 네네. 눈에 띄는 게 저는 그 기재부 개혁이 눈에 그렇습니다. 띄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기재부 예산처 독립은 좀 얘기를 계속 하기는 했었었는데 굳이 이 강령에까지 넣으신 이후 아마 우리나라 뭐 진보 뭐 개혁적 정당 중에서 기재부 개혁을 강령에 넣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민주당도 없어요. 없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예. 저희는 검찰 개혁 외에 기재부 개혁을 네. 뭐 제가 꼭 하자 그랬고 저는 이제 그 몇 가지 단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저의 개인적 정치 철학이기도 한데 네.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항상 하셨었죠. 항상 강조하고 네. 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뭐 시장, 지방의원 같은 경우 다 통제를 받습니다. 국민적 통제를 받죠. 다음 선거를 네. 해야 되니까. 근데 선출되지 않았는데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지 않았는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체가 있습니다. 검찰, 네. 기재부 네. 등등이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검찰권이 워낙 오남용되다 보니까 알려지기도 좀 많이 했고. 알려졌고 검찰이 네. 압수수색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근데 기재부 개혁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뭐지? 그냥 재경고시 열심히 봐서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 돈 문제를 잘 처리해서 살림 잘 살고 있겠지 정도 생각을 하고 기재부가 어떤 상태인지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알거든요. 아는데 일반론적으로는 기재부도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이제 기재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켜야 되고 그 예산처는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인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를 할 수 없을 네. 것 같고 지난 대선 직전에 네. 뭐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문에 그 영세 자영업자가 너무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뭐 살기 자체 먹고 사는 게 힘든 조건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00% 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네. 실제 대통령 또는 김부겸 총리가 그런 소신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딱 쥐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서 절대 못 줍니다라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예, 그때 한참 많이 팽팽하게 했죠. 대립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다 못 줘요. 맞아요. 못 줬어요. 못 줘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네.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던 그 액수를 다 풉니다. 사기를 친 거죠. 달라진 게 없는데. 상황은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만 바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나라 망한다고 뭐 재정 적자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거부했는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 이후에 바로 다 풀어버려요. 이건 사기를 친 겁니다. 반드시 국민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근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는 네. 방법이 없어요. 저는 뭐 기재부 개혁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 강령에 있는 건 아주 압축되어 있는데 예산이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을 우리가 그 예산은 기재부 게 아닙니다. 국민 거예요. 그렇죠. 국민 세금이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겁니다. 근로소득세건 이런 커피를 마셔도 부가가치세 간접세가 다 그쵸. 나가요. 우리의 돈이 거기에 있는데 그 기재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 대표는 누구냐? 국회죠. 네. 우리가 직접 못하지만 국회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국가의 기본, 그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재부 카르텔이 우리나라에 돈을 쥐고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검찰은 뽑히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검찰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한다면 기재부는 우리의 돈을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해서 정권을 위협하기도 하고 뒤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단적인 예가 재난지원금 문제다.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검찰권만큼 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 문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해요. 이 점을 우리나라의 그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정당 또는 정치인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네. 뭐 공개적으로 질문하셔서 너무 고마운데 이게 사실 그 많은 인터뷰를 하는데 네. 강령을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 강령의 저희 그 기재부 개혁 얘기를 보신 분들이 없는데 지금 처음 질문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입법부 내에서든 행정부 내에서든 나왔던 것들이 좀 있어서 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었고요. 네네. 지금 정치권에서 그래도 가장 관심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연대를 하느냐 이 정도일 텐데 그 이재명 대표 이제 만나셨잖아요. 네, 당대표 예, 예. 되시고 네, 나서. 네, 예. 그때 이제 초기 이제 창당하실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 조금 약간 연대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아니 지지율이 깡패라고 정치권에서 지지율 올라가고 해서인지 이제는 조금 기류가 바뀌더라고요. 글쎄요. 뭐 아직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비공개 그 대화하실 때 뭐 좀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아니면 대화를 비공개에서 서로 뭐 따뜻한 분위기에서 서로 덕담했고 같이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하셨고요. 네. 저도 조국혁신당은 제가 하객진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객진을 펼 때 맨 앞에 망치선이 나간다. 망치 나가면 맨 앞에서 싸울 거다. 싸우면 이제 외적들이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럼 하객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포를 쏘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망치선이죠. 망치선 역할을 할 테니까 네. 민주당이 이제 170석의 본진이니까 본진으로서 잘 해주시라라고 부탁드렸고 그러시니까 이제 그렇게 네. 말씀드리니까 같이 승리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려야 할 건데 첫째는 이제 그런 연대가 분명한데 첫째는 많은 언론에서도 뭐 추측성 얘기를 하던데 네. 조국혁신당이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민주당과 합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측을 하던데 과거에 열린민주당 예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강령과 저희가 강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진보적이고 보다 더 과감하고 개혁적이죠. 근데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가 옅어지고 묽어집니다. 그러려면 제가 창당을 안 하죠. 네. 뭐 예를 들어 제가 무소속으로 어디가 출마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고 무소속 출마하고 입당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고 창당을 한다는 얘기는 시간도 노력도 무소속 출마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 만들어야 되고 당 만들려면 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소한 들어야 될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있고. 근데 무소속은 저 혼자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이제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정치를 참여를 하는데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창당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리고 제가 국회법상으로 보더라도 네. 많은 국민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게 광주의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었다가 네. 나중에 겨우겨우 복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대부분 모릅니다. 법안. 네. 현행 우리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 소위가 있고 안건조정 소위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말고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또는 다른 정치 세력 중에서 민주당과 협력할 사람이 한 명은 최소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당시에 없었어요. 네, 이게 기대했던 그 분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절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어버렸죠. 그러니까 조정훈이라는 의원이 민주당 그 비례정당으로 들어왔다가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법안 통과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조국혁신당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이 국회법 통과 구조는 앞으로 바뀌지 않아요. 네. 앞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키고 또 이렇게 탈당, 무소속 또 복당할 겁니까? 안 되죠. 욕먹죠. 국민들한테도. 그거를 위해서라도 네. 조국혁신당은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저희의 비전과 가치가 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다. 두 번째는 실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독자적 정당이 필요하고 그게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4월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영입 이제 1호이신 이 신장식 지금 대변인 되셨던데, 말씀하시기로 그 연대의 형식이 따로 또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건 결국은 이제 경쟁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비례는 따로 가고, 그 다음 지역은 같이, 그러니까 뭐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과거에 보면 이런 각 정당이 이제 당시 그 정당이 합의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범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민주노동당을 찍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 그렇게 제표 두 개를 나눴고 그때 물론 비례도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찍은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민주노동당을 찍어서 노회찬 의원을 국회에 진술시킴으로써 얻었던 효능감이 매우 컸어요. 노회찬 의원 한 명이 뭐 제가 좀 과장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민주당 의원 10명보다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자기의 두 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과거 노회찬에게 간 표가 아까웠느냐 또는 불필요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현재 정의당이 노회찬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승하고 있고 발전시킨 지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지금 4분 5열 된 것 같고 하더라고요.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남의 당에 대해서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노회찬 대표가 계셨던 민주노동당 시절과 지금의 정의당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체성 변화가 좀 있죠. 정체성 변화도 있고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년에 말씀하셨던 진보의 미래 그게 이제 유러피안 드림이고 또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제7공화국 이 둘 다 이제 저희가 흡수하고 있는데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뭔가 이게 OECD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유지하려면 민주당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야 돼요. 독자적으로 있어야 돼요. 저는 뭐 감히 말하자면 노회찬 의원이 했던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좌파 정당이나 진보 정당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진보적인 시민 정당이지만 노회찬 의원이 하시려고 했고 꿈꾸셨던 그런 가치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성격이 명확한 이 투트랙으로 가서 이 지지세의 이 기반을 좀 넓혀보겠다라는 물론이죠. 그런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민주당도 어쨌든 이제 비례정당이 따로 있다 보니까 교차 투표를 할 때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의 비례정당과 조국혁신당이 표를 나눠먹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제로섬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뭐 평론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매우 정치공학적 산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적 산수다. 저는 이제 수학을 해야 되지 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산수는 뭐냐면 더하기 빼기 아닙니까? 수학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승수가 들어가는 거죠. 미분적분과 승수가 들어가는 건데 뭐 갑자기 수학 얘기하니까 그냥한데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이 있고 조국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커지면 여기서 줄어드는 거 아니야? 따라서 제로섬이라는 얘기가 산수예요, 산수. 더하기 빼기 얘기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또 평론가들조차도 저는 모든 것은 통계와 팩트에 기초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고 나기 전의 여론조사와 후의 여론조사의 표를 딱 비교해 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게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을 합한 파이가 있죠. 이 파이가 더 커집니다. 그 이전보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빼고 민주당과 비례연합 정당을 넣은 게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민주당 주도의 더불어민주연합의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두 개를. 네.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했어요. 그 산수를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의 표가 일로 가가지고 표가 요만큼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에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을 합한 덩어리가 네. 파이가 커졌다. 더 커졌어요. 그건 뭐 여론조사의 통계를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된다. 네. 덩어리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발생했던 게 이제 하나는 이제 바람이 있겠죠. 그 바람이 부는 걸 뭐 여론조사로 느껴지는데 그 바람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네. 많은 분들이 강성 진보층이 빠져나와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진보층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자기 머릿속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상황은 네. 뭐냐 하면 물론 민주당을 탈당하고 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실제 당원 조사를 해보면 또 직접 만난 사람들 들어보게 되면 단 한 분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 무당층. 무당층. 네. 통상 자기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자기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네, 있어요. 또 자기가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은 중도층을 현재 한국 사회 층내에서 중도층을 진보화시키는데 조국혁신당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상당수의 중도층이 네. 윤석열 정권은 싫어하는데 민주당에는 안 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은 비난해서가 아니라 네. 윤석열 정권 싫은데 민주당을 또 싫은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있어요. 차마 못 가겠다. 근데 이렇게 이동하지 않대. 근데 조국혁신당으로 오는 겁니다. 와서 조국혁신당이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근데 이분들은 중도적인 사람인데 네. 지역주의적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민주당으로는 잘 안 간다는 거죠. 지역적 상황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오는 것은 좀 편하게 오시는 것 같아. 라는 거고, 요컨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권 지지층 표를 갈라먹는다. 실제 그렇지 않다. 파이가 오히려 커진다. 실제 파이가 커지고 있고, 저희한테 오는 쪽은 중도층 중에서 절대 민주당으로 안 가는 표가 오고 있고, 또 게다가 두 번째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개혁신당으로 갔던 표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요. 그건 확인됩니다. 개혁신당이 줄고 저희가 늘고, 그 다음에 정의당으로 갔던 표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거는 여러 여론조사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표를 일부를 가져올겠죠. 그 민주당에 실망한 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 전체로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 등장 이전보다 등장 이후에 파이가 커졌어요. 그건 확인되고 저희가 그래서 계속 제가 직접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투표 동료 운동을 제가 벌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그 공천 내용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 투표 안 할래 이런 사람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호소하고 있냐면 저희를 찍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를 조국혁신당으로 찍으러 오는 분들이 지역구를 어디를 찍겠어요? 지금 민주당에도 좋은 일이 될 거라 봅니다. 그 김성환 의원이 그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조국혁신당의 표가 비례표가 늘어나는 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걸 기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김성환 의원님 저하고 소통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고 그분 구청장 시절부터 교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소통한 건 아닌데 저는 정치공학자들, 평론가들 이런 분들이 그 정치공학적 산수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후적 해석밖에 안 되죠. 실제 어떻게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오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인재 영입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지금 뭐 1호 신장식 변호사 뭐 사실 정말 셀럽 중에 셀럽이신데 네네네. 부터 해서 뭐 김선민 전 심평원장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은정 전 검사까지 네네. 뭐 좀 영입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분들 영입하실 때 직접 가셔서 네. 하신 건가요? 제가 인재 영입위원장이었고 네. 실제 이 영입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뭐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는 사실 거의 저만 압니다. 알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결심이 서면 네. 그 검증을 해야 되니까 검증 실무자에게는 제가 알리죠. 복수로. 근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결정을 했고요. 접촉도 제가 했습니다. 단독으로 했고. 그럼 그 영입을 하실 때 기준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기준이? 이제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조국혁신당의 목표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축으로는 검찰 독재 정권과 제대로 싸울 사람. 근데 신장식, 박은정, 뭐 차규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관련해서 다른 라인업이 필요한 거죠. 정책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는 서왕진이 뭐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의료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김선민 원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문제가 엉망진창인데 제가 여성 1호로 이혜민 구글 PM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 과학기술계 물어보시면 이혜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기술에는 이혜민을 모셔오고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했고 각 분들에게 제가 삼고초를 했죠. 뭐 이제 미국은 갈 수가 없었으니까 줌 회의 통해서 몇 번의 줌 통화를 통해서 호소하고 또 뭐 김선민 원장 같은 경우는 태백에 계셨으니까 태백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설득하면서 전화로 제가 태백 지금 갑니다. 가겠습니다. 오지 마시래요. 제가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발 오지 마십시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겠다고 다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다들.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 나셨는데 최근 유튜브 쇼폼에서 출연해서 그 대표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 동기니까요. 예, 학번 같은 동기시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사실 외모 관련해서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럴 텐데 그 대표님 외모 점수를 좀 매겨봐라라고 했더니 99점 주셨어요. 뭐 고맙네요. 네, 그래서 이 똑같은 질문을 대표님 본인에게 할 거예요. 뭐냐면 예. 외모, 재력, 지능 중에 본인의 가장 강한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 그 민정수석 하실 때도 안 힘드셨어요? 민정수석 할 때도 제가 점심 안 먹고 맨날 운동했지 않습니까? 아, 운동 맞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유명했었어요. 지금도 뭐 제가 사실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을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좀 자랑인지 모르겠네. 무반동 턱걸이 한 거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이 배치기 말고 이렇게 올라간 제가 한 5개나 하거든요. 배치기 말고 무반동 턱걸이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 힘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이건 상당한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체력으로 지금 이제 이 정치권에서 그 운동을 했고 그 체력을 비축했고 그 체력이 닿을 때까지 뛰어볼 생각입니다. 예. 그 본인의 외모를 100점 만점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또 막 과하게 이렇게 100점 또 만점에 겸손하고 이랬지 마시고 진짜 속마음으로 85점. 85점? 네. 약간 박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난 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너무 민망하게 만드시네. 제가 뭐 100점 만점에 100점 막 이렇게 주고 가시면 이거 다 기사되는데. 아이고 지금 뭐 황당한 얘기죠. 85점이요. 그 서울대에서 최고로 아웃풋을 낸 3명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시겠고 그 이유는 뭘까요? 서울대 출신이죠. 네. 첫째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근태. 김근태 기자. 네. 네.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이 계시지만 뭐 서울대 졸업생을 얘기하셨으니까 정책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민주공화국의 철학적 기초, 제도적 기초가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헌신하셨고 그때 고문 당하셔서 마지막 고문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아직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얘기도 됩니까? 네. 저희는 좋죠. 예, 뭐 제가 이제 김근태 의장님 선배시고 이렇게 하는데 씁쓸하면서 웃기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살아 계실 때
그때 제가 교수였으니까요. 저 교수, 내가 오늘 진짜 웃긴 일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네. 뭔 일이요? 하니까 점잖은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엔 택시가 합승이 가능했습니다. 예. 뒤에 타셨어요. 김근태 의원께서. 근데 앞에 젊은 여학생이 앉았나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여학생이 타고 난 뒤에 이렇게 힐끗힐끗 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근태 의장께서 이게 나를 알아봤구나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대생이 이렇게 보더니 이제 드디어 알아봤다 생각한 거예요. 딱 알아보더니 이근한 씨죠. 그랬답니다. 이근한은 고문. 김근태를 고문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여대생에게는 이근한과 김근태가 항상 같은 패키지로 간 거예요. 고문 기술자와 고문 피해자는 김근태인데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랬대요. 자기를 고문한 사람이 이근한인데 예. 자기를 이근한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참 그 대승적 인물이신 게 그렇지만 여하튼 이근한 김근태를 알아본 건 다행 아니야라고 하셔서 제가 뭐 존경하는 마음이 컸고요. 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BTS를 만든 방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시혁. 네, 네. 우리나라 대표. 문화 강국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서울대 사람들 입학생, 졸업생 등의 그 장점도 있죠. 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필기 시험 잘 치고 논술 시험 잘 치고. 근데 BTS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는 것 외에 부가가치, 뭐 모든 점에서 BTS 역할은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네. 공부 잘하고 필기시험 잘하고 이른바 모범생이 BTS를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시혁 대표는 BTS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네. 아주 우리 서울대가 배출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학자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수학계의 그 유명한 최고상이 필즈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노벨상에 준하는 건데 네. 여기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그 교수 허준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가 우리 노벨상 탄 적이 노벨 평화상 말고 네. 기초학문 쪽에 노벨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뭐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즈상을 타셨는데 그분이 그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별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요. 한국의 대학이 노벨상을 탈 식으로 훈련 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식으로 불려지면서 미국 가서 그 수학계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 뽑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1월에 유튜브 출범을 해서 뭐 이 공식 질문은 오늘 첫 만든 거라서 첫 질문자신데요. 조국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냥 쭉 살아가실 결심이신 거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좀 과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얗게 불태울 생각입니다. 하얗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